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입니다. 최근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에게 오랜 수건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전력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깊숙한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전기를 구경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일본의 자본 또는 기업의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당시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식민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설비들은 매일 잔고장을 일으키며 정전을 초래했고, 이는 인도네시아에게 고질적인 정전 문제를 낳았죠. 수도 자카르타에서조차 정전이 빈번한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발전기 시장이 발달하였고, 수많은 가정집, 심지어 기업에서조차 발전기를 설치하여 자가발전으로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성을 낳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가정용 전력, 산업용 전력의 수요는 연평균 7.0%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1년 소비 전력이 2800테라와트시에 이를 전망인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 발전 설비의 83.5%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앞서 말한 잦은 정전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 온난화에 맞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글로벌 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로부터 가동 반대 시위를 받고 있죠.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연평균 12%가량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9년 12월 대한민국의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수주를 따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의 까로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주요 포지션이던 중부발전이 이러한 수주를 따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을 포기하고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 일본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철수한 오지였는데요. 이곳 역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가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단점이 오히려 수력발전소에게 있어서는 천혜의 지역이나 다름없게 되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친환경 에너지보다도 수력발전만이 인도네시아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적극적인 중부발전의 의욕에 감동받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중부발전에게 보증을 서주기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청 PNL에서 한국중부발전과 장기전력 판매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건 무려 30년 동안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전력공사를 담당하게 해준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16년 11월 3일 완푸 수력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근 55만 가구에 45메가와트급 용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내는데 성공한 것인데요. 자가발전기만으로 간신히 삶을 영위해오던 마을은 고질적인 정전 문제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이 발전소에는 한국인 직원이 단 3명뿐이고 나머지 62명의 직원은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자하여 1000억 원의 수익성을 창출해내 한국중부발전에게도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죠. 유엔에서는 중부발전에게 매년 24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해냈다라는 인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중부발전과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에서는 신뢰가 두텁게 쌓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중부발전에게 많은 사업을 맡겼는데요. 수마트라섬 땅가무스군 람pun주에 위치한 2천억 원 규모의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전력청에서는 이곳에서 생산해내는 전력을 1kW시당 8.36센트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제시한 가장 높은 구매 단가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얼마나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지 알 수 있죠. 201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땅가무스 발전소는 매년 100억 원가량의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뒤늦게 저가 정책을 내세우며 진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 북수마트라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보르파 수력 발전의 파트너로 또다시 한국 중부 발전을 선택하였죠. 인도네시아가 한국 중부 발전에게 이토록 큰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의 우위도 큰 이유겠지만 그것 말고도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인이 보여준 배려와 헌신 때문인데요. 발전소를 건설할 때마다 조금씩 발생하는 원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하여 한국인들은 항상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개선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의 옥수수 탈곡을 돕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는가 하면 보육원 지원, 컴퓨터 교실 운영, 화장실 설치, 학교 교재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등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왔죠. 2016년에는 신화봉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 근처에 있던 송전탑이 녹아버리자 한국 중부 발전에서 이것을 새로 짓는 수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땅가무스 지역에서는 그동안 무분별한 산림 개발로 인해 오랜 기간 자연이 훼손되고 있었는데 중부 발전 측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친환경 커피 재배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커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지속해오고 있죠. 이러한 결과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에서는 한국 중부 발전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며 우수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득실만을 따지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전략이 두 나라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쌓아오는 윈윈의 길인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차 반도체 펀드 자금을 34조 원가량 모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4조 원은 메모리 반도체 라인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이 반도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만 40조 7,600억 원이었다. 연구개발 투자를 더하면 60조 원에 육박할 것.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 당연히 긴장하고 주시해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도 공격적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2014년 조성한 1차 반도체 펀드의 성과도 아직 미흡하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금률 목표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률은 15.5% 수준에 그쳤다. 중국 내에 있는 삼성 공장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 중국 기업의 자금률은 4%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1월 중국의 반도체 독립행보에 대해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부족 탓이라며 중국 기업은 팹리스 시장 투자가 효율적이지만 중국 정부는 비싸고 위험도가 큰 반도체 자국 생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 1기 펀드의 약 70%는 반도체 제조 지원에 투입됐다. 특히 친화유니그룹 산하의 양춘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YMTC는 9월에야 64단 3D 랜드를 양산했다고 밝혔고 128단 개발은 내년 말로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7월에 128단 랜드 양산을 시작했다. 중국이 1차 펀드의 미흡한 성과에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반도체 자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펀드도 반도체 제조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2차 펀드가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2018년 ZT, 푸젠진화, 올해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독립 야망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제조 2025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할수록 중국의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1차 펀드를 조성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칭화윤희의 낸도 양산, 디램 계열사 설립 등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중국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합쳐지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은 2025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 중. 한국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은 2025년까지 부품과 중간재의 70에서 80%를 자체 생산, 공급하고 2035년엔 선진국을 초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서 중국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는 반도체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현재 자금률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격차도 3에서 5년이 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300조 원을 투자해 단숨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거대 국용기업을 설립했다. 최근 최첨단 메모리를 개발해 한국 반도체를 바짝 뒤쫓아온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 양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중국은 언제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면 당분간은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회사 10여 곳이 경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4거대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또한 반도체 제조의 최소 선폭이 당시에는 1000나노미터였으나 지금은 그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제조 기술 자체가 훨씬 어려워졌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문화와 노하우 등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같은 장비와 기술을 갖고도 품질과 생산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특히 반도체 양산은 대형 기술적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영역이다.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는 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필자가 경험한 초대형 사건을 소개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1위로 등극하고 16MD램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1994년이다. 당시 메모리 사업 부장이던 필자에게 제품 담당 임원이 이상한 불량이 난다며 전자현미경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평소 불량이 거의 없는 반도체 기판 중앙에서 발생한 결함이었다. 며칠 후 대형 컴퓨터 고객사가 저온 정지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한다고 연락해왔다. 그 후 동일한 불량 신고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급하게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하대기 중인 16MD램을 대량 테스트해보고는 기겁했다. 불량률이 몇 %씩 나왔다. 당장 전 세계 판매망에 연락해 수천만 개나 출하된 16MD램을 전부 국내로 가져오든가 현지에서 불량품을 선결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500개 제조 단계와 50일 이상 공정 기간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런 이상한 불량이 발생했을까? 전 부서 간부를 소집해 매일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니 앞이 깜깜했다. 박사급 인력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밤잠을 설치면서 분석해 결국 원인을 찾아냈다. 폴리실리콘의 저항을 줄이고자 인분자를 많이 확산시켰는데 그게 하부의 절연막에 분자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메모리 세리 데이터를 바꾸는 희귀한 현상임을 알아냈다. 제조 공정을 바꿔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고 설계까지 수정해 완전히 해결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 초대형 사건이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회사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섰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렇듯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터지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반면 그러지 못했던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은 거의 소멸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거칠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이 야심을 진두지휘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반도체 생산 공장과 설비는 갖췄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조직 문화와 노하우 수준은 갈 길이 꽤 있어 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단 전제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뛰는 이들의 발목을 주변에서 잡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다.